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역대 최장기간 외국 일정으로 이번 러시아 방문은 우주와 군사 분야 행보에 집중됐는데요. 이 북러 간의 무기 거래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부터 4박 6일간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 오는 20일 기조연설에서는 북러 군사 교류와 관련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5박 6일간의 러시아 일정을 마치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도 만나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군사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한 이번 방문이었었는데 전반적으로 러시아 방문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평가가 두 가지 측면의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북러의 평가가 있을 테고 국제사회의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러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북한은 절반의 성공이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화를 나눴고 원하는 곳을 다 방문했어요.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담아낼까, 즉 실천지로 옮길까라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의 고민을 시작할 게 이제 보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중보다 북러가 더 결속력이 강하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득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 이사국으로서 입지가 약해지는 리스크를 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제재 내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는 메시지라든가 그다음에 김정은의 방북 요청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 이런 것들은 그런 스탠스 조절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볼 적에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이제 와해를 시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가시화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네. 연대를 결속시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즉 경정 측면에서의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이제 다 둘러봤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할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근데 공식 문서가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서로 간의 신뢰로 이 모든 것들이 실천돼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두 나라 간의 신뢰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신뢰는 상당 부분 쌓였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준비한 것들이 굉장합니다. 예를 들면 푸틴이 직접 나와서 영접하고 4시간 동안 회담한 거라든가 네. 그리고 쇼이구 장관을 사실은 김정은의 안내장교 역할처럼 시켰어요. 네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그 지략 전략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러 간 줄다리기 외교 혹은 그 밀당 외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있게 될 후속 조치들의 경중에 따라서 네. 그 신뢰 관계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서 같은 것들을 작성해야 됐던 거 아닐까요? 그런 계약서가 사실은 통상적인 국가라면 있어야겠지만 네. 지금 러시아나 북한은 대표적으로 규칙과 어떤 합의를 하고도 그 깨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합의보다는 절대 권력자의 목소리, 회담 그 자체에 더 무게 중심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합의는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수준의 이면 합의 수준이겠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기능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정상 간에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절대 권력자 간에 가질 수 있는 구속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이야기를 했을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고 그리고 나서도 전투기 생산 공장이라든지 핵 잠수함 등등에서 군사적인 지역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이 방문지로 미루어 봤을 때 어떤 대화가 좀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행보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협력도 있어요. 심지어는 발레극까지 봤다는 거 이런 것도 사회적인 협력인데 아무래도 무게 중심은 그건 이제 변두리라고 봐야겠고요. 무게 중심은 무기 거래와 기술 거래에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투기 기지 그다음에 태평양 함대사령부 이런 것을 방문한 것은 아무래도 고강도 기술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겠죠. 거기에는 이제 그리고 특히나 김정은이 직접 방문을 해서 기술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한두 가지 전술적인 수준의 무기 기술 협력은 아닐 거라고 봐야겠죠. 즉 전략 무기 기술의 방점이 높다고 본다고 치면 네. 직접적으로 김정은이 언급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논의선상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ICBM 탄두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그 핵추진 잠수함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수중 기반 제2경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SLBM 핵 어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근데 제가 또 추가적으로 보는 것은 네. 태평양 함대소량무뿐만 아니라 전투기를 봤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2경 능력을 위해서 북한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1경 능력은 완성했다고 생각하니까 제2경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다른 국가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았어도 북한이 어느 곳에든 즉 하늘이 됐든 바다 속이 됐든 무기를 숨겨놓아서 핵무기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못하게끔 만드는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제2경 능력인데 거기 그 기능을 위해서 북한이 전력 질주했던 것이 SLBM이에요. 즉 네. 핵잠수함. 네. 그래서 최근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도 이제 진수했죠. 그런 건데 이번에 수호이 전투기의 극초음속 미사일, 즉 핵탄두를 작창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걸 참관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이제는 하늘에서의 제2경 능력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협력 가능성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협력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이 있겠는데 일단은 단순한 레벨의 협력은 어느 정도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식량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보건 위기 이런 거에 대한 저강도 협력은 어느 정도 되기 이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특히나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이제 인원이 최근에 충원된 것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협력에서 이미 북한이 3차 위성 발사를 공언해 놨잖아요. 우주 발사체. 네. 예. 근데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 전에 여건 조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협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낮은 단계의 협력은 시작됐고 네. 고차원 수준에서의 협력은 주고받는 딜의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 주고받는 게 어느 정도 합일치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기술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어떤 수준의 기술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또 북한에 적용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북한이 처음에 핵무기를 만들 당시에 북한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어떤 지식 정보, 데이터 정보를 받기 시작해서 70년이 지난 지금은 핵 보유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한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그런 추랙처럼 그 기술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하는 기술에 완전히 뭐 1단계 수준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의 퍼즐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ICBM도 탄두 재진입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SLBM도 사실은 소형 SLBM은 이미 잠수함에서 발사한 실적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SLBM을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서 발사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적용의 템포라든가 적용의 어떤 그 가시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략 폭격기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게 모스크바에서 일본으로 다녀올 수 있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던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쇼이구 장관의 발언은 굉장히 그 계산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두 개 그룹을 겨냥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한미가 지금 NCG 기반으로 해서 한국형 확장 억제를 설계를 해서 내놓았고 네. 이거 구체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외교 그 국방 차관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견제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한미일 협력체가 예. 지금 가동되고 있으니까 일본을 이제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북한이 같은 편이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그렇게 여건을 만든 것이 러시아가 얘기해 줌으로써 일본이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 대상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걸 러시아가 이야기를 대신 해줌으로써
북러 공고함을 굉장히 끌어들이는 그런 예. 어떤 셈법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동북아 정세는 이 북러 정상이 만난 이후에 좀 어떻게 양상이 좀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신냉전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그 국제 정치가 신냉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신냉전의 일지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이었어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리전 지대로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라시아에 제2대리전 지대가 생겼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려됐던 부분이 한반도로 신냉전 지대가 확장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계속 있어 왔는데 네. 그렇게 확장하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확장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북한과 러시아가 해서 확장시키려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확장이 됨으로써 신냉전 지대 확장의 어떤 측면 중에 하나인 뭐 담론 경쟁, 담론 경쟁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용어가 더 주도권을 갖느냐의 용어 경쟁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이라고 부를 것이냐, 아시아태평양이라고 부를 것이냐 이런 예. 것들도 있고 네. 뭐 진영 대결 이런 것들이 이제 한층 가속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런 한반도의 신냉전 역학을 끌어들이면서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 혹은 핵 보유국 공식 지위로 가기 위한 창구를 열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핵 안보 측면에서의 굉장히 위협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세 변화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구도 안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영국 언론이 지금 북러 무기 거래하는 것이 중국에 유리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좀 추측을 내놨던데 지금 왕이 부장이 미국이랑 러시아 외교수장 좀 연달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만나는 것을 외교적인 어떤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북러가 딜을 하니까 네.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쵸. 그것은 중국의 레버리지 상승이에요, 사실. 중국의 목소리가 상승된 겁니다. 그런 틈을 이용해서 그러면 중국이 미국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어떤 게 더 나은지 평가할 수 있는 그 목소리를 강대국으로서 내주겠다. 뭐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또 달려가서 러시아에게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설명을 듣고 러시아 입장을 또 얘기해주고 함으로써 외교적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회 요인으로 이것을 역이용하려는 그런 셈법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내는 것은 중국몽을 달성하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칫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는 대열에 들어갈 수 예. 있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는 하겠죠. 계속해서 좀 이런 모호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당분간은 모호성이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이제 미국과 중국 고위급이 만났기 때문에 미중 정상이 혹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북러 그 정상회담 때문에 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 외교적인 통로는 사실은 더 커졌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 볼수 있겠군요. 러시아와는 다르겠지라는 기대치를 이제 주는 거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예. 그럼으로써 중국이 그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게끔 기회의 창문을 열어준다는 측면. 그렇게 따지면은 미중 회담이라든가 한중 회담에서도 네. 분명히 청신호로 작용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신냉전 구도를 완화시키는 외교적 숙제가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왕이 외교부장이 유엔 총회에서가 아니라 러시아로 넘어가서 직접 만나게 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겠는데 이제 왕이 부장이 유엔 총회를 안 가고 러시아를 간다. 그건 한편으로는 유엔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됐다. 그 유엔에서는 별 얻을 게 없다. 차라리 러시아 가서 뭘 얻겠다라는 게 작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임 이사국 5개국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만 사실 이번에 유엔 총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위상 추락의 그런 굉장히 숙제가 남겨져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 가는 것은 무엇을 얻느냐? 일단은 러시아에게 북한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지 설명을 듣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재 위반 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중국도 어느 정도 합류해라 이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그렇다고 이게 선뜻 그런 공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스탠스 조절을 하면서 중국에 무엇이 이득이 될지를 따져보는 과도기 기간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른 분석을 또 내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지가 오히려 좀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도 분석을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중국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그러니까 뭐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거라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청신호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사실 기회 요인으로 본 거고, 그쵸. 위기 요인이라든가 딜레마는 분명히 있죠. 중국이 가진 딜레마는 북러 구도에 함께 가려고 하니 규칙을 그냥 위반하는 어떤 파탄 국가 혹은 불량 국가가 될 수가 있고, 네. 멀어지려고 하니 신냉전 구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잡는데 그렇게 유리하지 않고, 그런 딜레마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극복할까 절충점을 찾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예를 들면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재 역할을 막 해왔잖아요. 그것도 국제 정치에서 리더십을 가동시키기 위한 건데, 이것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이 이런 상황일수록 필요하다라는 리더십 가동을 위해서 활용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딜레마 극복과 동시에 이 기회 요인을 찾아서 국익을 어떻게 이것을 뭐 극대화할지 그런 셈법을 가동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한중 관계에 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회 요인을 봐야겠죠. 예. 중국은 북러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탄탄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스탠스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하면서 한중 관계가 상호 존중 하에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 지금 한일중 정상회의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한일중 정상회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재자의 역할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라도 네. 중국 입장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서 일부는 북러의 입장을 두둔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네. 북한과 러시아로부터도 사실은 레버리지를 올리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그쪽 편을 안 들므로써 뭐 어떤 기본적인 국제 질서의 존중을 메시지를 내므로써 일본과 한국과도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이제 중재자로서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이끌려는 그런 셈법으로 어떤 여러 가지 협상에 갈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한일중 정상회의가 북러 회담 때문에 더 이렇게 그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요, 각 모호하게 왔던 국가들조차도 굉장히 선명성을 띠면서 본인과 이제 이익이 이제 부합하는 국가와 연합을 하려는 모습들이 있는데, 중국이 이런 모호성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말씀드린 모호성은 예. 그게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기보다는 네. 명확한 전략이 있는데, 그 네. 전략에서 찾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과도기 차원에서의 이제 모호성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런 겁니까? 측면의 모호성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사실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모호성을 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인도 같은 국가들은 자유주의 진영과 사실은 그 권위주의 진영의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명칭 하에 사실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원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냉전 구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국익을 찾으려는 국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런 명확성 내에서 단계적으로 찾을 수 있는 모호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방미를 했습니다. 이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목소리를 좀 내겠죠. 우리나라의 역할은 어떤 모습들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역할이 이제 사실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 유엔 총회 연설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작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경제 안보, 그다음에 자유연대 뭐 이런 것들을 네네. 테마로 이제 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한국이 외교부에 나가면 항상 하는 게 북한 얘기만 하거든요. 그 전까지. 그 북한 얘기 말고는 뭐 협력할 게 없냐,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한국은 이제 북한도 북한이지만 북한을 넘어서 인도태평양 이제 글로벌 무대까지 바라본다는 측면에서의 메시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번에는 뭐 자유연대, 뭐 기여외교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북러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러 회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핵 문제가 이제는 국제 문제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내용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맞닥뜨리면서 유럽과 아시아가 안보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국제 문제다라고 이제 그 어필하는 내용.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사실은 규칙을 저버리는 상황. 러시아를 직접 거명하든 거명하지 않든 간에 네. 그런 측면에서 유엔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분명히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나올 수 있고요. 네. 그와 연관지어서 내년에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니 그러한 문제점을 잘 진단을 해서 미국, 일본과 그리고 예. 다른 그 이사국들과 협력을 해서 유엔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역할을 할 것을 분명히 이제 천명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주최국이기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 안보리 무용론이라는 건 사실 꽤나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직접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좀 보십니까? 유엔은 일단은 유엔의 역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엔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1,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겪으면서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성찰과 교훈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만들어져서 제도적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기반을 굳혔어요. 예. 이게 이제 하루 아침에 러시아가 이렇게 규칙을 위반해 나선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제도적으로 러시아를 퇴출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러시아 퇴출을 위해서 유엔을 그냥 없애고 다른 거를 만들겠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유사 입장국 간에 먼저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네. 그러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공백들을 소다자 협의체를 통해서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를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